철도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편리하고 또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지상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 까닭에 소음, 진동 같은 환경 피해는 물론이고 도심 생활권의 단절을 야기하는 등 뭐 여러 가지 민원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도권 도심을 지나는 경부선철도, 경인선철도, 경의선철도, 경원선철도, 경춘선철도, 경의중앙선을 비롯한 이러한 철도 노선들이 지하화가 당연히 논의가 되고 있고 그 구간만 하더라도 현재 10여 개 노선에 걸쳐서 총 162km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장 신규 추진 중인 수도권 GTX 노선과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등 도시철도 모든 지상 구간도 지하화해야 된다는 시도민들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을 해서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성의를 보이나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점으로 그렇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상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법안이 이 4개가 발의가 되었는데 그중에 3개를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고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이고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의 광역 시도와 시도의 지하화 요구에도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년 1월 9일에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 특별법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가 되어서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면 앞으로 지하화 노선 선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사실 예타를 내세워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렇게 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도 아시는 것처럼 경제성 외에도 지역균형 발전을 규정을 하고 있고 또 헌법에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국민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수백만 국민들의 큰 고충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응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는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아울러서 해당 지자체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등 모든 뒷받침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모처럼 오늘 뜻깊은 토론회가 좋은 정책 제안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철도 그러면 우리 근현대사에서 매우 깊은 역사성을 갖고 있고요. 또 철도는 한반도의 통일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 진입하고 또 도시철도가 이 수도권에 촘촘히 들어오면서 이 철도는 우리 수도권의 시민들에게는 정말 빠질 수 없는 교통복지의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 때는 많은 후보들이 도시철도, 철도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만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철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우리 현대화된 시민들에게는 장애물로 다가서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화를 우리가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엄청난 예산이 들고 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이런 난감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지상철도는 열차 운행에 따른 엄청난 소음을 낳고 또 철도변 분진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도로 단절에 따라 우회거리가 늘어나서 보행 동선이 또 단절되기도 하죠. 가뜩이나 복잡한 이 도시의 혼잡함을 이제 배가시킵니다.
지상철도가 들어선 곳을 기준으로 생활권이 단절되고 그 입지에 따른 건물 노후화 문제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서울교통의 주요한 혈관인 철도가 주요한 문제의 뇌관으로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복잡한 규제, 막대한 예산 소요의 문제로 인해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에 적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좀 청사진을 좀 잘 제시해 주시고 또 전문가의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면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치부뿐만 아니라 각 지도당도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 또 시민들의 목소리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큰 관심 또 적극적인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철도 지하화를 사실은 뭐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조금 다르게 보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우선 저는 제목 자체를 이제 공간의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철도 지하화, 이제는 뭐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이라고 공식적으로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어떤 사업이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게 되면은 특별법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도권과 관련된 내용들은 뒤에서도 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도 지하화를 뭐 축사도 다 해주셨는데, 저는 첫 번째 이제 철도 지하화를 위한 변명이라고 저는 뽑았습니다. 다들 철도 지하화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활권이 단절이 된다. 주변에 국공유지가 있는데 개발이 너무 어렵다. 이웃한 근린 생활권이 있는데 단절을 시키니까 연계가 부족해서 우리가 대규모 생활권 조성하기가 어렵다. 근데 오른쪽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뭐 철도가 지나가는데도 아주 대규모 생활권이 잘 들어와 있죠. 그리고 도시 계획이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산단이 있고 여기는 이제 주거지가 되겠죠. 그래서 도심 기능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되고 상권도 만들기가 어렵고, 그리고 뭐 소음이나 진동, 철도가 지나가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어서 주거 환경이 나빠진다. 그리고 공간이 물리적으로 단절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업들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을 하고는 있는데 철도가 있어가지고 이게 있으니까 그 상부 공간을 쓰지를 못한다. 그리고 파급 효과도 단절이 돼서 안 좋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사실은 제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철도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가장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 공간에 놓았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하지만 이제 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통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당연히 우린 통발을 하려면 입치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행 이동권이라든지 교통 안전 이쪽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기타 등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지하화, 그쵸, 상황이 나쁘니까 철도가 문제가 아니라 철도가 있는 그 공간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예로 들어보면 대전도 여기 대전은 경부 호남이 지나가고 여기 대전선이 있습니다. 삼각선이 공간적으로 단절이 됩니다. 단절도 되고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선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쪽으로는 더 갈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단절이 심각하고 도시 공간적으로도 취약하고 정주 여건도 굉장히 불량합니다. 철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주 여건, 도시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많이 없으면 도시가 정말 좋아질까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철도 지하화가 주변에 환경이 나빠지고 소음이 심하고 분진이 심하고를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공간이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공간이 많으면 굉장히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으면 신도시를 만들어 쓰면 됐죠. 하지만 신도시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과거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 도시 내에서의 공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도심 쪽에서는 가용 농지가 굉장히 없거든요. 하지만 주택 수요는 증가하죠. 그래서 도심에 대한 공간의 요구는 높아졌지만 물리적인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토지를 단편적으로 쓰지 말고 입체적으로 쓰자는 거고, 그 공간 중에 하나가 도시를 봤더니 굉장히 남아있는 땅이 있네, 저개발지가 있네, 그게 바로 지상의 철도 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과거에 양적으로 뭐 아파트를 뭐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공간에 대한 질을 이제 시민들이 원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미래 도시 공간 정책에 있어가지고 질적으로 가기 위한 굉장히 좋은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저희는 이제 고성장기를 벗어났습니다. 저성장기에는 도시는 양적 가치보다 역시나 일상적인 삶, 특별한 삶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 출퇴근하는 삶, 그리고 그 주변에서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그런 삶을 위한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들을, 도시민들의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또 공간이 필요하죠. 도시 내에서 있던 걸 없앨 수는 없으니까, 물론 없애면 좋겠지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갈 만한 공간들을 찾아봤더니 그런 공간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성을 가진 도시에서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뭔가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공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이는 공간이 바로 그 역, 그리고 철도가 지나가는 그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내부화할 수 있는 도시의 장소성을 가진 공간 중에서 도심에 위치하고요. 모빌리티의 중심이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기능들이 계속 변해갔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서울역, 지금 생각하는 서울역, 50년, 100년 후에 우리가 바라보는 서울역이 다 다를 겁니다. 그만큼 유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공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랜드마크, 없던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더 플러스 알파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소성을 가진 게 바로 철도가 지나가는 공간, 그 중에서도 철도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도심부 철도역의 한계, 당연히 단절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저개발되고 다른 도시의 다른 공간에 비해서. 그래서 이 공간을 지하화해서 지상 공간을 확보한다 그러면 다양한 도시적 기능들을 복합화해서 도시 안에 도시, 철도역이, 철도가 지나가는 그게 새로운 신도시 이상의 뭔가 새로운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 안에 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도시공간 정책 실현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철도 지하화의 당위성입니다. 그럼 국내외는 어떻게 되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서울에서는 뭐 경의선 숲길이라고 하면 뭐 너무 다들 좋아라 하십니다. 경의선 숲길은 하지만 철도 지하화 사례라고 보긴 좀 그렇고, 철도를 개량을 하면서 선로가 없어지니까 그걸 이제 공원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파리 리브고슈하고 독일의 이제 슈투트가르트 21입니다. 파리 리브고슈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느강 변으로 남아있는 그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그 개발하기 위해서 상부를 철도가 막고 있으니까 막고 있는 걸 좀 덮어보자라는 취지로 그 공간을 덮고 세느강 쪽으로 확장을 해서 그 공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사업기간이 91년도부터인데 2000년에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공간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이 되기 시작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도의 지하화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새로운 공간을 도시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21은 철도 지하화가 맞긴 하는데 철도역 자체의 기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새로운 개량 사업이 된 겁니다. 원래 슈투트가르트를 지나서 이제 울름 쪽으로, 독일이 이제 동포 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 철도 노선이 140년이 됐습니다. 속도가 100km 이상이 잘 안 납니다. 현재 경제가 발전하니까 그쪽도 이제 손을 댈 때가 됐죠. 고속철도가 거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개량을 하는 사업을 하면서 철도역의 기능을, 과거에는 종착역이었습니다. 이 우측이 여기가, 여기 철도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종착역, 유럽에 많이 가시면 그 종착역인데 이제 남북 방향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는 형태로 아예 시설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개량 사업을 하면서 철도 상부 부지를 남게 되니까, 선형이 바뀌게 되니까 그걸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내리자고 들어갔던 사업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간을 바꿔보자, 아니면 철도의 기능을 바꿔보자고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상부 공간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럼 국내는 어떠냐? 국내는 사실은 공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0km 정도를 내린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한 3조 정도로 생각을, 3조 뭐 이상이 되는 거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한 10km 정도를 이제 내리는데 한 뭐 6조에서 8조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 개는 지금 과제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뭐 경부, 호남 뭐 다 해서 뭐 한 3조부터 9조까지 그러니까 지하화를 위한 사업들을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하화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십니다. 그래서 1월 9일날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철도를 지하화해서 공공 복리와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지하화 사업과 철도 부지 개발 사업을 통합해서 한다. 그러니까 지하와 지상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가장 크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14조입니다. 국유재산의 출자. 과거에는 철도는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철도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는 이 철도 부지를 사유지처럼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전부터 빌려서 썼던 30년, 40년, 50년 빌려 쓰는 공간이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인 간에도 지하의 철도 시설만 빼고는 다 사고 팔고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능성이 열린 거죠. 예전에는 1원밖에 못 벌었던 게 10원, 100원, 1000원 이상의 가치를 이제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철도의 기능을 유지하고요. 그러면 이제 철도를 다들 지하화하신다고 하니까 전국 철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국 철도 노선이 좌측입니다. 또 우측이 이제 도시철도 이런 것들 그리고 다 지하에 내려가는 걸 빼면은 전국에 있는 지상철도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건설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또 지하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뭐 한 좀 오래된 거 철도에 대해서도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냐 한번 찾아보면 좌측과 같은 형태의 50년 이상 지상철도는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도시 공간이 필요하고 이 도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만한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특광역시를 한번 묶어보면은 요 정도 형태가 나옵니다. 물론 다른 도시들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인구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쪽이 훨씬 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다라고 보고 훨씬 더 앞서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전국에 있는 큰 도시들은 철도 지하화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은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건지 왜 이 공간이어야 되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합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법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의 지원은 없습니다. 현물 출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발 이익을 뭐 어디서 가져와야지 사실 됩니다. 지하화를 하기는 해야 되니까요.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개발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형태의 개발 이익들이 생깁니다. 제일 처음에 토지 소유자는 지금 이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가가 되는 거죠. 국가가 이제 현물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택지를 개발을 하는 분들이 뭐 종상향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득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건물을 올리게 되면 건물에서 또 발생하는 이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예타 같은 데서는 여기 두 번째 스텝까지만 개발 이익을 가져오게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어떻게 개발할지 모르고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100원 번다고 할 수 있고 누구는 200원 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리스크가 큽니다. 정확하게 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2단계까지 보통을 해주는데 철도 지하화 사업은 그걸 벗어나서 한 3단계 정도까지 상부의 공간도 어느 정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해서 개발 이익을 조금 더 가져와서 합으로 넣는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후에 이제 개발 이익이 4단계, 5단계도 발생하는데 이것들은 이 공간이 위치해 있는 지자체가 소유하게 되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이 지하화 사업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으나 여력이 될 가능성이 있고 혜택을 받는 지자체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보시면은 그 현물을 받은 정부 출자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 기업체가 현물 출자를 받아가지고 브릿지로 형태로 해서 자본을 조달을 하고요. 요 자산을 요 현물 출자된 요 자산을 가지고 유동화를 시켜가지고
초기에 사업비를 조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 출자 기업체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재원이 들어가게 되고 지하는 특별법상 철도건설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에 이제 위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 상부에 있는 요 부지들은 요런 다양한 형태의 자산 유동화를 거치고 택지 개발은 택지 고발대로 하고 요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요 지하화 사업에 집어넣게 되는 이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뭐 복잡한 구조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선물 출자된 그 자산과 그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지하화 사업도 하고 상부 개발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그러면은 이게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우선은 타당성을 지하화와 상부가 이제 두 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하화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노선들을 저희 일반적으로 뭐 예타를 하든 뭐 사전 타당성을 하든 기본 계획을 하든 저희들이 뭐 사업비도 뽑고 어떻게 되는지를 다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총 사업비가 얼마가 나올 거고요. 철도 입장에서는 그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런 효과들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 공간적으로 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편익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 입장에서는 크게 편익이 발생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관련된 거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타당성을 검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두 번째 이제 철도부지 개발 사업 상부입니다. 상부도 철도 부지가 아닌 일반 부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도 부지 뭐 어느 쪽에 여기는 이제 대구가 예시로 제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 주변에 이제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면 주변 부지를 원하시는 대로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사유지가 얼마고 국유지가 얼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땅들은 얼마가 되겠는지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가용지를 발굴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개발하고 당연히 여기 있는 철도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부 부지 개발을 이제 사업성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역사는 뭐 얼마 정도의 총 투자비가 들고 얼마 정도의 개발 이익이 나더라. 그리고 그 역사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 부지까지 역세권으로 개발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과 철도 유휴 부지까지 했었을 때 저희가 뭐 편익으로 산정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도시에 파급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부 부지 개발을 또 다른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역사 부지 그리고 뭐 일부 찾아낸 주변 부지 그리고 역세권까지 쭉 보시면은 역사 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공간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에 철도 시설이 가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이게 지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부지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은 원하시는 어느 정도의 레인지 안에서는 서로 트레이드 오프 되는 그 지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자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분리를 해서 철도 지하화 사업과 철도 부지 개발 사업을 이제 타당성을 분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철도 지하 통합 개발이기 때문에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화의 대안별로 경제성을 저희 일반적으로 BC, NPB 뭐 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공 사이드에서 사업을 분석을 할 때 쓰는 툴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도 토지, 가용 부지를 매각했을 때 얼마 정도가 발생을 하냐. 그리고 세 번째가 개발 계획 같은 거를 상부의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민을 했었을 때 어떠냐. 그리고 여기서는 BC뿐만이 아니라 RC까지도. 왜냐하면 이거는 민간 사업이라든지 사적인 영역에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수익이 나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철도 사업을 만 가지고 하게 되는 BC가 0. 거의 그 대에 머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효과가 없다고 돈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철도 부지를 매각을 하면 그 땅 자체가 개발을 안 하던 땅인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뜨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거의 그래도 꽤 많이 올라오죠.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세권 주변까지 확보를 해서 하게 되면은 그래도 더 올라가게는 됩니다. 하지만 이 예를 들어 이게
더 올라가면 좋긴 한데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단계별로 이익이 올라가는데 그 이익이 카운팅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자체 영역이고 특별법에서도 그런 것들에 지자체가 조금 더 노력을 하십사 하고 그 조항이 삽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부지를 개발을 하시면요, RC를 보면은 이것도 대안을 보시면은 뭐 총사합비가 4조, 5조 이렇게 가시면은 RC들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부지는 부지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15만도 안 됩니다. 10만도 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역세권까지 같이 하게 되면 사업비 자체는 굉장히 많은 형태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10조 이상의 사업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상부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들을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RC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높아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 부지를 현물 출자한 국가의 뭔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그 공간을 어떻게 도시가 미래에 가져갈 건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도부지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현재가 이제 개별법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 지구단위계.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를 개발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 공공에서 얼마만큼 기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해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상에 뭔가 특례 조항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특별법상에서 더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더 플러스를 시켜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역사부지, 역세권 개발 그리고 나머지 부지들을 어떤 형태로 사업 주체들이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로 이제 예시로 이제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고민을 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철도 지화라는 게 사실 이게 지금 조감도라고는 하는데 사실 미래에 이 아무것도 없었던 공간들이 이런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사실은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무 공간 자체 매력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도시에서 새로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이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한번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저는 뭐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가 보다 더 노력을 해서 그 공간을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혁신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철도 지하화 사업,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성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정재민 소장님. 참 지하할 곳이 많습니다. 뭐 경부선, 경인선, 경춘선, 그렇죠? 자,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 장재민입니다. 앞 발제자분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뭐 이제 철도 지하화 개발의 어떤 방향성도 그렇고, 어떠한 그 수도권 중심으로 그 교통 문제까지 좀 보다 폭넓게 현실적인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가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목은 살짝 바꿔봤고요. 우선 철도 지하화의 어떠한 그 정책 방향으로 제가 한번 잡아봤고요. 첫 번째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지하화 개발의 어떠한 필요성이라고 할까? 현재 기존에는 어떠한 그 교통 중심이다 보다는 이제 현재는 어떠한 그 보행자, 녹지 중심이다 보니까는 그 도시 패러다임의 어떠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그 컴팩트 시티를 지향한다는 게 어떠한 그 초고층 빌딩이라든지 복합용도 그러한 그 건물 하나가 그 지역을 먹여 살리다 보니까는 어떠한 그 컴팩트 그 복합용도의 시설물을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철도 주변의 토지 가치가 상승해서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철도 주변의 토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현재 도시가 팽창되고 유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철도 주변까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철도 부지 입체 개발로 어떠한 도시 경쟁력 이제 강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현재 그 서울시의 그 지상철도 불포를 보시면은 경의선, 경인선, 경부선,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까지 총 한 100km 정도 남짓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다 그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지상철도로서
대부분의 그 주요 활동 중심지라든지 관문 역할을 지금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요한 곳을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중앙정부 역시 이제 120대 국정과정에 담고 있고요. 서울시 역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여전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국토부 협의를 통해서 특별법 제정해서 도시철도망 구축을 해서 이제 지하화 개발까지 해서 다음과 같은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화의 어떠한 당위성은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소음이라든지 이런 환경, 이런 열차가 통과됨으로써 그 보면 소음이 한 100데시벨 정도 나타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뭐 단기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도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여전히 교통 혼잡 문제죠. 이 터널을 뚫지 않고서는 가로질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회 경로로 인해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더더욱 혼잡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권의 단절 역시 이렇게 그림처럼 이제 대형마트가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선거리 300m가 한 도보거리로 한 1.5km 정도 남짓합니다. 여전히 저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등학교가 저 안쪽에 들어있는데 터널 길이가 250m를 통과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됩니다. 이러한 생활권 단절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건축물에 대한 어떠한 슬러마, 지금 철도 안쪽에 있는 저런 아파트들은 슬러마가 진행돼서 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사업가들도 관심이 적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에 대한 어떠한 저하가 있고요. 이 철도로 인해서 인근에 대한 그 지가를 보시면은 철도 역사에 가까운 곳일수록 지가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철도라는 건 사실은 역사랑 철길을 구분해야 되는데 역사 인근은 그 지가가 높지만은 철길 인근은 지가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철도를 통과하는 지역은 지가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고가도로 같은 게 많이 건설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는 승용차 중심으로 도심 방향 쪽으로 그 속도를 많이 빠르게 하려고 도심을 중심으로 고가도로를 많이 설치했는데 지금은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 보행자 중심이다 보니까는 고가를 다들 철거를 하고 평면 교차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고가보다 그 평면 교차로가 속도가 개선됐다고 나오고요. 여전히 그 근처에는 지가가 상승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사실은 순영향은 이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신 이 반대적인 입장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공사 중에 그 교통 혼잡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된다. 이제 두 번째 운영비,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높아진다. 세 번째 공사를 하면서 특히 그 소통이 엉망이다 보니까 도심부 공사는 더더욱 어렵다. 그리고 기존 노선을 운행하면서 공사가 쉽지 않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토지 형체가 선형이다 보니까는 토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 는 어떠한 이런 반대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다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이제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그 사례 검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이제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라든지 뉴욕 허드슨 야드를 갖고 와봤는데 그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전인데 개발 후를 보시면은 여기에서의 가장 큰 혜택은 그 50층 규모의 공중권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그 공중권 특혜를 줘서 여기를 중심으로 사업성도 확보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더 이제 개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역시도 뉴욕 허드슨 야드 같은 경우에도 그 용도 지역지라는 걸 운영해서 용적률을 좀 자유롭게 하고 용도 지역 역시 자유롭게 해서 그만큼 사업성을 확보를 해서 그만큼 특혜를 주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발달된 어떠한 그런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뭐 그 지하화 사업하면 경인선 지하화 있겠고요. 또 여기는 지금 공원화돼서 하루 평균 한 33,000명 방문하고 뭐 미세먼지 저감 효과라든지 지역 경제, 상권 활성화 등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뭐 가장 혜택은 그 경인선 숲길 인근의 그 지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또한 이제 요즘에는 그 철도 지하화뿐만 아니라 도로도 상당히 지하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간선 지하화는 지금 뭐 개통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공원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라든지 경부고속도로 여전히 그 지하화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강변, 북로, 올림픽, 대로 지금 현재는 이제 내부순환도로하고 북부간선도로까지 현재는 지하화되고
되려고 하는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에 있는 그 간선도로라든지 철도를 지금 모두 다 지하화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이거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이 건설비 이게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큰 틀에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엊그제 이틀 전에 제가 신문을 한번 봤는데 여기 보니까는 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의 검토 구간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부선은 서울역부터 이제 당정역, 경인선은 구로역부터 인천역, 경원선은 청량리부터 도봉산 이렇게 메인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추가 검토 구간이라고 해서 이제 경의중앙선, 서울역, 수색, 경의중앙선, 용산, 청량인데 제가 보니까는 그래도 서울 내에서 저 상봉, 망우, 양원, 신내 여기도 이제는 그 신도시가 확장됨으로 또 중요한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은 빠진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고민을 이제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그 철도 지하화를 하는 당위성 중에서도 이제 도시라는 것은 예전에는 어떠한 그 집중 개발을 통해서 어느 특정 지역을 집중 개발을 통해서 이제는 확장시켜가는 그런 그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저는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제 균형 발전의 시점에서 바라보면은 지금 제가 갖고 온 게 서울시에 대한 이제 강남 강북에 대한 균형 발전 지표입니다. 그만큼 재산세는 강남 쪽에 쏠려 있고 아파트 비중도 강남, 뭐 월평균 소득, 뭐 사업체 수, 지역 내 총규모 생산 다 강남 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어떠한 그 이유가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수립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예전에는 어떠한 그 도심권의 그 인구가 과밀하다 보니까는 강남에 그 개발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강남 쪽에 어떠한 신거주지라든지 교통환경도 개선시키고 어떠한 교육, 부동산의 결합, 또 높은 어떠한 그 문화시설의 높은 수준의 생활인프라 이런 것을 깔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것이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라도 와서 강북 쪽에 대한 균형 발전을 시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떠한 그 다회카 도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뉴타운, 강북 뉴타운, 어떠한 뭐 택지 공급 등등을 했지만 여전히 앞에 있는 지표처럼 전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균형 발전을 하려면은 강북 지역이든 소외 지역이든 어떠한 대규모 초대형 개발 사업이 이제 추진되지 않는 이상 이런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그 균형 발전이라든지 합리적인 재정 투자, 실질적인 정책 지침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그 현실적인 그 정책안을 실현하는 것은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좀 찾아봤는데 서울에는 5개의 그 교통 유발 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저기 도심의 소공동 롯데, 여기에 타임스퀘어, 또한 이제 센트럴시티, 이제 코엑스, 롯데월드 이게 가장 5개의 교통축입니다. 핵심 축인데 이게 보시면은 그것이 9호선 한번 라인을 살짝 보시면 9호선 라인은 그 중요한 축을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그 급행화도 문제지만은 저 주요 축을 항상 통과하다 보니까는 저기 혼잡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소공동 롯데, 용산 타임스퀘어, 저기 경부축입니다.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을 중심으로 지금 집중 개발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런 쪽에 또 개발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과잉 개발이라든지 이것의 결과는 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방향성은 이런 그 동북권 저런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이런 그 소외 지역에 좀 더 우선적으로 그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싶은 생각은 이제 듭니다. 역시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보시면은 남부와 북부에서 여전히 지역 균형 발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부 쪽 보시면 대부분이 남부 쪽으로 다 쏠려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경기도 재정 자립도 역시 남부 쪽으로 다 쏠려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전 이 지도를 보면서 상당히 좀 이제 의미 있는 거를 좀 발견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그래도 가장 뭐 재정 자립도가 높거나 경제성이 높다는 것은 저는 성남, 판교, 분당, 과천 이쪽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스스로 성장했다기보다는 그 인근에 접목되어 있는 그 서울시의 자치구가 어디 붙어 있는 거 보시면은 강남 서초에 있는 인접 그 경기도시가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경기도 혼자 성장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경기도에서도 저는 이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가장 낙후되어 있는 데가 저 구리, 뭐 남양주 이쪽이 상대적으로 낙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인근을 보십시오. 저 중량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량구가 서울시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소외 지역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같이 좀 어떠한 그 큰 개발 사업을 통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은 이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그 불균형 해소라든지 어떠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좀 핵심을 두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당위성을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그 박스 안을 보면은 우리가 철도 지하화한다 그러면 뭐 어떤 뭐 소음, 뭐 진동, 뭐 슬러마, 뭐 생활권 단절, 토지 이용 이것은 너무 일반적인 특성이라서 이것만 갖고는 그 지하화를 하면은 사실은 어디 누구든 왜 우리 지역은 안 해주냐, 왜 우리는 이거 하냐라고 해서 어느 정도 경쟁만 더 이렇게 그 가중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물리적인 재생은 당연한 거고 이걸 통해서는 또 결국은 부동산 또 가격 상승밖에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저는 이 오른쪽에 있는 어떠한 그 통합적 재생이라고 해서 어떠한 침체된 지역의 발전 중심 축으로 성장하다든지 아니면 이게 철도망 계획, 중장기 철도망 계획을 고려하다든지 아니면 광역교통과 연계를 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인지 이런 것이 좀 더 그 무게를 둬서 철도 지하화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침체된 지역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철도망 계획에 담기면은 우리가 예타를 합니다. 예타를 보면은 저희가 당연히 여기에는 그 경제성 분석이 가장 우선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있는 어떠한 그 예타 지침으로는 저 균형 발전 쪽에 그 소외 지역 쪽에는 절대 그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아래에 있는 지표를 보면은 비수도권에는 저런 지형 균형 발전이라는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수도권은 여전히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 내에서도 결국은 그 강남이나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그것에 대한 그 예타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 철도망 계획을 좀 고려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사례를 한번 갖고 와본 겁니다. 뭐 다른 데도 사례가 많이 있겠죠. 경원선 사례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저 청량리부터 저 도봉산까지 그대로 GTX-C라는 그 열차가 지하화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럼 지하에는 GTX가 들어가고 지상에는 국철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분명히 국철에 있는 그 수요들은 GTX로 다 전환될 것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보면은 지상 철도에 대해서 이게 완전 폐기 철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데일수록 오히려 그 좀 더 철도망 계획을 같이 그 혼합해서 좀 더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매기는 것은 이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그 광역교통 계획망이라는 것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서울에서 그 기차를 탈 수 있는 곳이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 그 수서역, 그 청량 영등포역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른 구간은 어느 정도 선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장 이제 향후에 문제가 되는 게 저 청량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청량리역이 현재는 지금 뭐 열차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철도 계획을 보면은 KTX부터 해서 뭐 경춘선, 중앙선, GTX, BC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철도만 많이 들어오지 이것에 대한 그 철도망 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저희가 그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들면은 지금 저 아까 청량리부터 그 많은 철도가 지금 그 청량리부터 그 망우역까지 지금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가 한번 가보시면은 복선철도 한항가로 이렇게 모든 열차가 다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는 이제는 그 어떠한 그 국토부에서도 남양주시 인구를 뭐 100만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 경의중앙선이라는 그 지하철이 있는데 그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를 통과하는 열차를 보면은 뭐 KTX, ITX, 일반철도 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통과되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만큼 KTX, ITX를 우선적으로 보내고 나머지를 이제 보내는데 그 위에 철도가 1분이라도 지연되면 아래에 있는 그 도심철도는 한 20분 이상 막 지연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이 그 신도시라든지 인구 이런 것을 전망을 통해서 좀 더 이 지하화도 이런 그 계획에 좀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것도 제가 한번 조금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이슈가 됐던 겁니다.
강남역 중앙버스 차로도 저게 왜 버스들이 저렇게 많나 보니까는 앞서 설명했듯이 그 광역 그 수도권에 있는 버스들이 어떻게든 광남구로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버스가 엄청 많이 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강남 쪽이지만 이제 도심까지 이제는 진입하려고 버스들이 엄청 막 난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만 이것에 대한 불편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요. 그만큼 버스도 예전에는 뭐 서울 경기 버스밖에 없다 보면은 지금은 뭐 국토부의 N버스, 대강의 R버스 어떻게든 서울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정책은 좋다지만 이런 게 모두가 다 서울 시민의 어쨌든 그 수도권 시민의 어떠한 그 삶의 질을 너무 저하시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그 철도망도 지금은 저는 이런 어떠한 나중에라도 이런 대혼란이 있기 전에 좀 더 사전에 이런 것을 담당해서 좀 이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공사 중에 철도 운영의 연속성이라든지 도심부 도로의 어떠한 그 어려움, 매설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공사장 인근의 어떠한 교통 혼잡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뭐 경원선이라든지 뭐 등등을 통해서 가장 그 이용객이 낮은 이제 구간을 찾아서 이 주변의 어떠한 그 여유부지라든지를 통해서 이제 같이 고려하는 것은 이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특별법이 이제 그 제정이 된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저는 지상철도로 인해서 우선 첫 번째 공간구조의 어떤 입체적 개편은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 발전이라든지 어떠한 가치 창출이 어느 정도 될 건지 또 이 세 번째는 광역교통 개선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인프라 공급이 어느 정도 될지 이것은 이제 종합계획을 나중에 당연히 뭐 하겠지만 이런 것을 좀 더 이제 구체화하고 이제 담을 수 있는 이제 특별법이 제정됐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크게 어쨌든 사업 시행자의 어떠한 참여 유도 왜냐하면 사실 이 특별법을 보시면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지상부지의 어떠한 그 출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것은 다 민자 사업자의 어떠한 그 관심과 유도를 통해서 그 사업을 다양화시킨다든지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제 9조랑 12조를 보면은 그 사업의 어떠한 그 관심 참여 요구가 있는데 여기 것도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하화 사업의 우선순위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그건 10조, 11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결정된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세 번째 사실은 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환승 이걸 할 수 있는 그 부지가 많은데 이 현재 특별법으로는 거의 다 그 지상철도 1호선 국철밖에 거의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도시철도 쪽은 이제 연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랑은 그 지상철도랑 어떻게 엮을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대안과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는 현대의 예타의 지침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고 철도 부분의 어떠한 사업 편입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그 신규 철도 위주로 사업 편익이 되다 보니까는 다양하게 이제 고려하지 못하지만은 이 철도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편익을 산정할 수 있는 이제 그 지표들을 많이 담아서 이런 것이 이제 바탕이 된다면 사실은 이 철도 지하화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그 조그만 사업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는 그 지역 경제라든지 지역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국가라든지 향후 미래 차원에서 좀 더 큰 범위에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